안녕하십니까. 부채지면서 발급하는 DS민원입니다. 오늘은 전에도 저희가 부채지면서 발급에 관련돼 가지고 동영상을 몇 개 찍은 게 있는데요. 저희가 너무 급하게 찍다 보니까 목적만 설명을 하고 어떤 차근차근 진행하는 데 것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지를 않았어요.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과정을 차근차근 저희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고, 그 설명으로 해서 좀 더 저희가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다 제가 쫓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기가 또 쉽지가 않고요. 그분들이 각각 시간을 내시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동영상을 제작하니까요, 이걸 좀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첫 번째, 부채지명서 발급이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. 부채지명서를 처음에 1차원적인 방법으로 생각했을 때는 채무자가 사무소에 쫓아와서 상담을 통해서 그 목록을 작성하고 그 목록을 갖다가 저희 DS민원에 줍니다. 네, DS민원에 주는데 저희가 그 목록대로만 일을 하는 것이 정말 1차원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사무소랑 저희 DS민원이랑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이 좀 통하면은 이게 2차원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 많이 생각을 했는데,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통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시간과의 싸움인 거죠. 그리고 할 때마다 그 사무장님한테 혹은 변호사님께 법무사님께 이건 어떻게 할까요? 요건 어떻게 할까요? 요건 어떻게 할까요? 계속 물어보고 일을 진행하는 것은 또 이쪽 사무소에서도 채무자와 상담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보정이라든가 워낙에 많이 나니까요, 요즘은요. 그런 부분을 진행하는 데서도 부하가 걸린다는 거죠.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처음에 저희가 생각해서, 이쪽 사무소에서 원하는 거를 우리한테 어떤 사인을 좀 보내서 우리가 받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번 묻지 않고 세 번 묻지 않고 우리도 편하게 일을 좀 진행하고, 이거 이래도 될까? 이러면 안 될까? 이런 생각 안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저희 시스템 기반에 대해서 마련을 했는데, 아직 그것에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느낌으로 아시는 분들은,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어떻게 해달라고 잘 적어서 보내주세요.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할 때마다 틀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 부분도 있고, 이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. 첫 번째, 채무자가 사무소에서 상담을 통해서 채권자 목록을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 DS민원에서는 이 일대로 처리를 하는데,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냥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야 될 것은 매각, 그 다음에 대위 변제, 그 다음에 보증재단을 채권사로 적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럼 예를 들어서 경기신보에서 보통 우리은행에 보증을 썼다. 그런데 경기신보에서는 항시 최하 85%에서 95%까지 보증을 서요. 그럼 우리은행에는 잔존채무가 5%에서 15%까지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신보를 보증재단을 적어주셨을 때 우리은행을 저희가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매각, 대위변제, 보증재단을 적어주셨을 때 원채권사를 확인을 해가지고 잔존채무가 있는지 없는지 해드리는 것이 기본입니다. 이거는 묻지 않으셔도 저희가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보증재단을 적으실 때 중요하신 거는, 보증재단 경기신보인데 나 우리은행 지금 서류가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보증재단 경기신보하고 이 안에다가 만 적어주시면은 우리은행을 하질 않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이 만자는 동일합니다.
그 다른 채권사를 적으셨는데 만자만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시면 그 안에 혹은 그 뭐 반대로죠. 우리은행을 적으셨는데 경기신보가 부채증명서상에 보여요. 그러면은 저희 경기신보를 해야 되겠습니까? 말아야겠습니까? 이런 부분에 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여기 무조건 저희가 이제 찾아드리는 것들이 기본이 되다 보니까 만자를 적어주시면 그거에다가 채권을 부채증명서 발급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어떤 조치를 저희가 취하지 않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로 좀 들어가서요. 좀 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유사 채권사라고 있어요. 이 유사 채권사가 뭐지? 일을 오래 했는데도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. 이 유사 채권사라는 건요,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름이 비슷한 채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. 스타, 웰컴, 스타 크레딧 대부가 있고요. 스타 저축은행이 있습니다. 이 회사는 두 가지 회사가 다 완벽하게 틀린, 법인도 틀리고 어떤 연관성도 전혀 없는 그런 회사고요. 웰컴 같은 경우는 웰컴 크레딧 대부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웰컴 저축은행이 있습니다. 회사는 같은 지주회사 뭐 이런 거 있습니다. 그 신한은행, 신한카드, 이게 신한지주 그룹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법인이 틀려요. 요것도 그런 거죠. 법인이 좀 틀리고 같은 계열인 것 뿐이죠. 하지만 이 채권사들은 엄연히 법인이 틀리기 때문에 그 채권사에다 요청을 하게 되면은 자기네들 것만 봐준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. 그래서 이름이 유사 채권사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저희가 스타 크레딧 대부를 적어주셨는데 여기서 없다, 고객이 아니다 라고 하면 저희는 뭘 찾느냐, 바로 스타저축을 찾습니다. 저축을 찾는데 글씨가 좀 안 좋습니다.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스타저축을 찾고요.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. 비용 발생. 이 스타저축은 지방에 있는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원격지 비용 5,000원이 들어가요. 그렇기 때문에 난 이 유사채권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용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정확히 적어주기 때문에 비용 발생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그런 분들은 말씀을 하세요. 그러면 저희가 아예 전산에다가 내용을 누구누구 변호사님께서는 그 유사채권사를 원치를 않으시니까 절대 찾지 말아라 라고 해서 저희가 전산에 입력을 할 거고요. 만약에 저희가 혹 잘못해서 뭐 비용이 들어갔다든가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그 원하지 않으시면은 안 하시면 되는데, 문제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하니까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 해드리는 거예요.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이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. 이거 좀 심각한 것 중에서 이름이 세 군데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? JT 친해저축, JT 캐피탈, JT 저축은행. 이 세 군데도 다 법인이 다 틀리거든요. 그러면 고객, 채무자는 무조건 그 채권사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전혀 아닌 채권사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. 왜 그러냐? 대출을 받을 때 사무소에서 와가지고 할 때 어디 대출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그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거의 다 안 돼요. 거의 다 브로커 통해 가지고 돌려막기 하는데 그 브로커가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어디서 대출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. 그러면 그렇게 대출이 된 줄 알고 갔는데 대출이 안 되니까 딴 데서 돌리는 거예요. 다른 채권사에다가. 그래서 다른 채권사에서 돼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분들이 채권사를 정확히 몰라요. 그래서 저희가 유사채권사라는 것을 하게 됐고요. 다음에는 또 혹시나, 이것도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가 만든 겁니다. 근데 혹시나는 뭐냐면요, 요즘 혹시나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요즘 추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현대카드가 없으면은 현대캐피탈 가서 발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. 그런데 현대카드, 삼성카드 뭐 요즘 다 비슷한데요.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카드가 그 고객 처음에는 얘기를 할 때
탈회라고 얘기해요. 고객을 탈회시켰다. 그 다음에 정보 없음. 탈회시켰다. 그런데 현대카드에 가서 탈회시켰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현대캐피탈 가서 물어보면은 채권이 나옵니다. 그리고 고객 정보가 없다라고 했는데도 현대캐피탈 가서 요구를 하면은 정보가 나옵니다. 이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. 지금 개인정보법이 계속 강화되면서 고객 정보에 대해서 그 매각을 시킨 다음에 먼저 이 정보 있기 전에 매각을 시키죠. 매각을 시킨 다음에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객 정보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전산상에서 탈회를 시킨다는 말이죠. 그리고 그 다음에도 탈회한 다음에 시간이 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정보 없음으로 들어갑니다. 그러면 아예 고객의 정보를 삭제시켜버린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현대캐피탈 하나 말씀드렸는데 삼성카드도 요 근래 저희가 자꾸 문제가 돼가지고 없다 해가지고 다른데 뒤져다 보니까 자꾸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삼성카드한테도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서 얼마 전에 그 개인정보법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뭐 공문을 받은 건 아닌데요. 구두상으로 얘기를 드는 거는 개인정보법이 바뀌어가지고 갖고 있다가 고객 좀 탈회시켜버리고 매각을 시켰는데 탈회시키고 그 다음에 정보 없음. 그럼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어딜 뒤져야 되느냐? 기본적으로 지능 뒤지죠. 지능, 상록수, 그 다음에 그 국민행복기금, 그 다음에 그 대법시 하나 있어요. 제가 지금 바로 기억이 좀 안 나서 그러는데 그거 뒤지고 있고요. 근데 이 혹시나라는 부분을 삼성카드 하나로만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삼성카드 말고 뭐 요즘 국민 뭡니까 국민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 뭐 이런 은행들도 개인정보법 계속 강화를 해가지고 몇 년 이상 지나면은 정보를 못 보게끔 브레인드 막아버린단 말이죠. 그러면서 매각을 시켜놓고서 얘네들도 자꾸 정보를 삭제를 하다 보니까 지능, 국민행복기금, 상록수, 제네시스, 그 다음에 KRNC, 그 다음에 대부업체 중에서 매각이 자주 되는 것들 TY, 이 6군데를 좀 뒤져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데 뒤지다 보면은 모든 채권사들 중에서 매각을 많이 받았던 채권사들을 해가지고 인해서 약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80%에서 90% 정도는 여기서 찾아요. 이 6군데에서. 그런데 여러 군데 채권사를 적어주셔서 뭐 이거 없고 해서 막 뒤지면 이걸 다 뒤지는 수밖에 없고요. 그 다음에 뭐 하나가 없다 그러면 뭐 하나가 이것만 못 찾았다, 첫 번째만 못 찾았다 그러면은 이게 삼성카드다 하면은 지능, 상록수, 제네시스, 국민행복기금 이렇게 뒤지는 거죠. 이 네 군데를. 또 대부업체 하나 있는데 그거까지 좀 뒤지고 있습니다.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께 많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해온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도 있고, 그 다음에 사무소마다 스타일도 있고 저희 스타일도 있고, 상담을 하다 보면 채무자의 사정이나 상황이 다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사무소에서는 저희한테 업무 지시를 할 때 어떤 형태에 대해서 잘 저희를 이해를 하시고 업무를 지시를 해주시면은 채권자를 누락하는 일을 좀 줄이지 않을까, 그 다음에 업무 처리를 좀 더 빨리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. 첫 번째는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